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달 만에 3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까지 지금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추세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다행히 환자 수가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감염 재생산수를 지금 지속해서 보고 있는데 네. 감소 속도는 좀 떨어져서 더 빨리 줄어드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좀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방역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책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1년 전체를 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도록 한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잘한 건데 검사를 아주 많이 한 것입니다. 최근 3차 유행에서는 임시 선별 검사소까지 만들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124만 건 정도 검사를 해서 3,700명 정도를 거기서 확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감염 전파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번에 3차 유행에서 3단계까지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제 12월 23일부터는 수도권, 그러니까 1월 4일부터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했는데 이 조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역학조사 현장에서도 확진자를 찾았을 때 접촉자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동안에 그 추세로 좀 볼 때는 주말 동안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한 주 평균 지역 확진자 300명대로 만약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물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조건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계는 확진자 수도 봐야 되지만 감염 재생산 수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0.76으로 1보단 낮지만 네. 지난주 0.79나 그 지난주에 0.82여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 속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 감염 재생산 수도 0.5 미만 정도로 떨어지면 아마도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시설별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대신에 활동이나 행위 중심의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무조건 이제 업종별로 문을 닫게 하면 이제 경제적 피해는 굉장히 큰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전파를 높이는 행위는 비말이 많이 나오는 대화, 노래 이런 게 위험하고요. 환경은 환기가 안 되는 장소, 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은 온도가 낮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오래 있게 되면 가장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직장이나 시설이나 모임을 검토해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적 모임 규모도 10명, 5명, 3인 이렇게 이상 금지하는 방안으로 단계를 앞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생계에 곤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일종의 좀 반발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밤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을 푸느냐 마느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로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밤 9시라고 정한 것이 어떤 과학적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러스가 시간을 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당은 9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고 카페는 이제 포장 배달만 허용한 것은 적어도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에 저녁 식사하는 시간까지는 이제 영업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더 길어져서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음주가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접촉이나 마스크 쓰기를 관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될 텐데 그러면 유흥시설은 왜 닫느냐,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9시라는 거는 가능하면 저녁 모임을 하지 말고 식사만 하고 집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10시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그 문화가 다릅니다. 몇 시까지를 저녁 시간, 식사 시간으로 볼 것이냐. 뭐 유럽에서는 8시 이후 식당을 닫아라 이런 나라도 있고 영국은 아예 6시 이후 만나지 말아라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녁 식사가 많이 늦어도 9시 이전에는 다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 이후는 아무래도 이제 유흥이나 술 모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국에 250곳의 접종센터를 세우기로 했다고 해요. 이 접종센터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접종센터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주차나 대기 공간, 접종 공간 이런 게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또 하루 접종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의료진이나 행정 지원 인력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서 그 숫자도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철저한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서 과거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은 미리 검토해서 접종을 연기하도록 하고 또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해서 의료진 훈련도 하고 약물 준비도 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앰뷸런스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까운 좀 큰 병원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센터를 지역별로 선별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관심거리였는데 유황시설 거주 생활자, 뭐 고령층 우선 접종 대상 제1순위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좀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순서가 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 전체 우선 접종 대상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방 접종은 첫 번째 목표가 사망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또 거기 종사자들 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00만 명 정도를 전반기에 맞추는 거고요. 그런데 2월 중에 들어오려는 백신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일 먼저 접종한다. 네. 그러면 냉장으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직접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이제 고령층 환자라든지 종사자들을 접종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가장 처음에 접종하는 백신이 화이자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접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접종을 해야 되니까 냉동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방문해서 접종을 받으려면 이제 그런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진부터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백신의 특성에 따라서 우선 접종 대상자 순위가 조금 좀 조정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큰 틀 안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접종될 수 있는 백신이 어떤 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됐는데 네. 지금 다시 얘기 나오는 거는 코박스에서 화이자를 2월 초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는 11월쯤이면 국민 70% 정도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집단 면역 시기는 언제쯤이나 돼야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 접종을 한번 맞으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면역이 생기면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평생 동안 면역이 가야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청소년 18세나 16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성인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얼마나
이 면역이 생기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11월까지 국민 70%가 접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면역이 생긴다.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과거에 백신에 대해서 이상 반응이 있었다든지 또 이제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리 검토를 해서 이제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제 PEG라는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그 PEG는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물질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다. 그럼 미리 상의를 하고 가능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미리 정부에서 다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백신이 온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하기 전에 국민들께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예,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전 예약할 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별 특성에 따라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산,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냉장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 예방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호랑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